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수천 개인데 GPU를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진짜 손에 꼽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퀄컴 여기까지가 원래 끝이었죠. 근데 그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나노 양산 선언, CPU 39% 향상, 발열 16% 개선,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한마디, 오늘부터 그 5손가락 명단에 삼성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삼성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판을 뒤엎으려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 장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서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신기한 세상이 그 안에 펼쳐져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에 쥐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놓지 않는 이 작은 기계 안에는 사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방 하나를 가득 채우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이 손바닥만 한 공간 안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거든요. 전화통화 기능이야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수천만 화소짜리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편집하고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감상하고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을 즐기고 심지어 인공지능 비서한테 말을 걸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는 것까지. 이 모든 일들이 손바닥 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부품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께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의 칩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빼곡하게 들어차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작업을 처리해주는 게 바로 이 반도체라는 부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부르는 부품인데 영어로는 GPU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이름만 딱 들으시면 아마 화면에 예쁜 그림 그려주는 장치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 캐릭터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배경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흘러가고 영상을 볼 때 화면이 뚝뚝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이 GPU가 담당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뭔가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데 이런 종류의 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해내는 부품이 바로 이 GPU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자기 GPU의 중요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내로라 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이 GPU라는 부품을 누가 더 잘 만드느냐,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GPU를 개발해내느냐를 놓고 말 그대로 피가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반도체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개의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서 이 GPU라는 부품을 다른 회사의 도움 없이 오직 자기 기술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5손가락 안에 꼽히고도 남습니다.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역시 미국에 있는 AMD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인텔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만드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GPU를 만들고 있고 스마트폰용 칩을 공급하는 퀄컴이라는 회사가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전 세계 수천 개가 넘는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고작 5곳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GPU를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는 수준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거든요. GPU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려면 일단 설계도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 전문 용어로는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구상을 해야 하고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여가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회로를 설계해야 하고 그 위에서 돌아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도 직접 개발해야 하고 이 모든 걸 실제 제품에 집어넣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전혀 없어요. 실패한 회사들이 역사 속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 만들기를 포기하고 남의 기술을 빌려다 쓰는 쪽을 선택합니다. 독자 기술을 가진 회사한테 돈을 주고 설계도를 사오는 거예요. 로열티라고 하죠. 일종의 사용료를 매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다른 회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술 위에서 조금씩 이것저것 바꿔가며 자기 제품에 맞게 수정해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오랫동안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어서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 집어넣는 두뇌 칩이 있는데 엑시노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칩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엑시노스라는 칩 안에는 당연히 GPU가 들어가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 GPU를 그동안 자기 힘으로 직접 만들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AMD라는 회사한테서 기술을 빌려와야만 했어요. AMD가 설계해놓은 GPU의 설계도를 돈 주고 사와서 그걸 삼성 제품의 특성에 맞게 여기저기 조금씩 수정하고 다듬어서 엑시노스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대가로 삼성전자가 AMD한테 매년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비용이 수천억 원 단위예요. 그냥 빌려 쓰는 것뿐인데 해마다 수천억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면 다른 데 투자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남의 기술 사용료로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었어요. 내가 만드는 제품인데 정작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우리 다음 갤럭시 모델에는 이런 새로운 기능을 넣어보고 싶은데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AMD한테서 빌려온 GPU 설계도가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냥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AMD 쪽에서 이번에 우리 GPU에 이런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으니까 너희도 따라와 하고 통보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기능이 당장 필요하든 안 하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뭐랑 비슷한 상황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거랑 똑같은 처지인 겁니다.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어쨌든 그 집에서 살긴 살고 있는데 벽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도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가구 배치를 조금 바꾸고 싶어도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하고 베란다에 화분 하나 놓으려고 해도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하는 그런 답답하고 불편한 처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처지에 놓인 회사들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 회사는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가 조립하는 수준이지 진짜 핵심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식의 냉소적인 시선이 업계에 팽배했던 거예요. 저 역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5년 넘게 반도체 업계의 온갖 뒷이야기를 다 보고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GPU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남한테 빌려다 쓰는 회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활짝 열리게 되면 이 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023년 어느 날 삼성전자 쪽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다른 기대감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AMD한테서 빌려다 쓰고 있는 GPU 기술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나 보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의뢰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서울에 도착해서 삼성전자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빛이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속에 품고 있으면서 그걸 당장이라도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그러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꾹꾹 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본사 건물 안에 있는 회의실로 안내받아서 들어갔을 때
맨 앞에 놓여있던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굵은 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2027년 독자 GPU 아키텍처 완성. 아키텍처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설계도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 기초 중의 기초가 되는 핵심 구조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다른 회사가 만들어 놓은 뼈대 위에다가 우리 식대로 살을 붙여나가는 게 아니라 뼈대 그 자체를 아예 백지 상태에서부터 우리 손으로 직접 새롭게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도체 업계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GPU 아키텍처를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극소수의 회사들도 하루아침에 그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수만 명의 최고급 인재들을 투입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가면서 피땀 흘려 일궈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걸 삼성전자가 단 4년 만에 해내겠다고요? 미국의 네로라하는 반도체 회사들도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최소 7년에서 10년은 잡습니다. 그것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투자금 전액을 날리고 프로젝트를 접은 회사들이 역사 속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인텔이라는 거대 기업도 모바일용 GPU 분야에 도전했다가 크게 한번 데인 적이 있고 구글도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고작 4년 안에 독자 GPU 아키텍처를 완성하겠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특유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로구나. 현장 실무를 잘 모르는 높은 사람들이 회의실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짜낸 허황된 목표치겠지. 그래서 저는 회의 자리에서 상당히 냉정한 어조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무슨 배경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삼성전자 측 임원 한 분이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댄 채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밀러 씨,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보시게 될 것들이 밀러 씨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되어드릴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단단히 준비를 해놓은 게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25년 경력의 실리콘밸리 컨설턴트라는 자부심과 오만함에 가득 차 있던 그때의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삼성전자 측에서 보내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그들이 말한 연구소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목격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시간에 저는 삼성전자 측에서 배정해준 검은색 고급 승용차의 뒷좌석에 몸을 싣고 어딘지도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서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 방향으로 1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어느 한적한 도로의 입구에서 멈춰 섰는데 거기에는 삼엄한 표정의 경비원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1번, 2번, 무려 3번이나 통과하고 나서야 마침내 도착한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색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건물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휴대폰과 노트북 심지어 스마트 시계까지 전부 맡기고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을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는 철통 보안이었어요. 연구동 내부로 들어가면서 복도 양쪽으로 수십 개의 연구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는데 유리병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각 연구실마다 수십 명씩 되는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각 연구실 입구에 붙어있는 팻말이었어요. 전부 다 GPU와 관련된 부서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연구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금발머리의 서양인들이 제법 많이 보였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본 적 있는 낯익은 얼굴들이 여럿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저쪽 연구실에 앉아있는 저 사람,
혹시 예전에 미국 AMD에서 일하던 사람 아닙니까? 안내하던 직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분은 AMD 본사에서 10년 넘게 GPU 설계를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저기 저쪽에 있는 사람은요? 엔비디아 출신이시고요. 저쪽 분은 인텔에서 오셨고, 저기 회의 중인 팀은 퀄컴 출신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에서 GPU 개발의 핵심을 담당하던 정예 인력들이 이 먼 한국 땅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복도 저쪽 끝에서 누군가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AMD에서 GPU 아키텍처를 총괄하던 업계에서 손꼽히는 천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데이빗. 놀랐지? 나 여기 온 지 2년 됐어. 뭐라고? 그런 소문 전혀 못 들었는데? 삼성 쪽에서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했거든. 직접 와서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 저를 대형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복잡한 회로도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알던 GPU 구조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기존 GPU는 연산장치와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과 전력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화면의 설계도는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거 설마 메모리 내 연산 구조야? 이건 엔비디아도 못하고 있는 기술인데? 로버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걸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메모리를 직접 만들지 않거든. 그 한마디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는 GPU는 세계 최고로 만들지만 메모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서 사와야 해요. 남의 부품이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직접 만들어요. 그것도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온 절대 강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알아? 메모리와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30년 넘게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근데 그동안은 GPU를 남한테서 빌려 썼으니까 그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거야. 화면이 바뀌면서 성능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전력 효율이 40% 넘게 개선되면서 연산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수치를 보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GPU 하나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메모리와 GPU를 근본적으로 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를 창조하려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소프트웨어 생태계야. 로버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GPU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게임 엔진이나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지원 안 해주면 소용없거든. 엔비디아가 시장을 잡고 있는 건 하드웨어만 좋아서가 아니야. 수십 년간 구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때문이야. 그 회사들은 전부 실리콘밸리에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너는 알잖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검증 안 된 새 GPU를 위해 프로그램 고칠 동기가 없거든. 알아. 그래서 2027년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드웨어는 우리가 할게. 소프트웨어 전략은 네가 필요해. 화면에 두 개의 제품명이 떴습니다. 엑시노스 2600과 엑시노스 2800. 2600은 2026년에 나와. AMD 아키텍처 기반이지만 설계는 우리가 해. 중간 단계고 2800이 진짜야. 아키텍처부터 전부 독자 기술. AMD 기술은 한 조각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AMD랑 결별하겠다는 거네. 맞아. 5년간 파트너였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완전한 자유가 필요하거든.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겉으로는 AMD 기술을 빌려 쓰면서 속으로는 조용히 칼을 갈아왔던 거예요. G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직접 만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연구해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됐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이 계획을 AMD는 알고 있어? 로버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몰라. 근데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삼성이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 AMD 쪽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더라. 그러면 방해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 로버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
저는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 개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실리콘밸리를 상대로 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였죠. 로버트가 말한 이미 시작됐다는 그 짧은 한마디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저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이것저것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개발팀 사람들과 미팅을 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인데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 싶어서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서 있더군요. 스티브 맥도널드라는 사람인데 미국 AMD 본사에서 아시아 지역 파트너십 업무를 총괄하는 상당히 높은 직급의 임원이에요. 저도 예전에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몇 차례 만나서 얼굴을 익힌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빗, 정말 오랜만이네. 자니가 요즘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듣게 돼서 마침 나도 출장 일정이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어. 스티브가 겉으로는 반가운 척 친근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말했는데 오랜 세월 이 바닥에서 구른 저한테는 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의도가 훤히 보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알았지?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동네인데. 자네 정도 경력의 유명한 컨설턴트가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소문은 업계에 순식간에 퍼지더라고. 스티브가 제 허락을 받지도 않고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데이빗. 삼성전자가 자네한테 도대체 뭘 제안한 거야? 혹시 그 회사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독자 GPU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 아니야? 저는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독자 GPU 개발?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난 그냥 일반적인 기술 컨설팅 의뢰를 받고 온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스티브가 코웃음을 치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데이빗, 우리가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서로 얼마나 오래 이 업계에서 뒹굴어 왔는데. 삼성전자가 뭔가 엄청나게 큰 걸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건 우리 AMD에서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로버트 킴이라는 친구가 2년 전에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사표를 던지고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져버렸을 때부터 우리 쪽에서는 뭔가 낌새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스티브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AMD 본사에서 지금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 우리가 지난 수년간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핵심 기술을 아낌없이 공유해줬는데 삼성전자가 그걸 발판 삼아서 이제 와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야. 배신이라고? 계약서 어디에 삼성전자가 독자 기술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나? 나는 그런 조항 본 적이 없는데. 이건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데이빗. 비즈니스 파트너 사이의 신의와 도리의 문제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해줄게, 데이빗. AMD는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GPU 개발 프로젝트를 그냥 팔짱 끼고 멀뚱히 지켜보고 있을 생각이 전혀 없어. 우리한테는 그걸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무슨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일단 첫 번째로 특허 소송이라는 무기가 있지. 삼성전자가 새로 만들고 있다는 그 GPU가 우리 AMD의 기존 기술을 조금이라도 침해했다는 증거만 찾아내면 우리는 전 세계 법정에서 소송을 걸어서 몇 년이고 질질 끌 수가 있어.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개발 일정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지.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특허 소송이라는 무기가 이 업계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상대방이 기술을 베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송이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개발팀의 발목을 잡아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어 놓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있어. 스티브가 말을 이어갔어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성능 좋은 GPU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결국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지원을 해줘야 쓸모가 있는 거잖아. 게임 엔진이든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든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삼성전자 GPU에 맞게 최적화를 해줘야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근데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누가 쥐고 있는지 알아? 실리콘밸리야 우리 편이라고. 게임 엔진 개발사들, 그래픽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우리가 뒤에서 한마디만 슬쩍 흘리면 삼성전자 GPU는 아무도 지원 안 해줄 거야. 그게 협박이야, 스티브. 협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지. 스티브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데이빗, 자네는 25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똑똑한 사람이야. 어느 쪽에 붙는 게 자네한테 현명한 선택인지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삼성전자 프로젝트에서 깔끔하게 손 떼고 조용히 미국으로 돌아가. 그러면 우리도 자네를 굳이 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으니까. 스티브가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서 연락 줘. 그 이후에는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티브의 협박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AMD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력과 인맥과 의지를 가진 거대한 회사입니다. 특허 소송으로 삼성전자를 몇 년씩 법정에 묶어둘 수도 있고 실리콘밸리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삼성전자를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AMD 쪽에 붙는 게 저한테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25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실리콘밸리 인맥을 전부 포기하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삼성전자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건 미친 짓처럼 보였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며칠 전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광경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실리콘밸리의 네로라 하는 천재 엔지니어들이 머나먼 한국 땅까지 건너와서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 30년간 묵묵히 축적해온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개척하려는 삼성전자의 집념과 배짱.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그저 멀찍이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당당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로버트 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로버트, 어젯밤에 AMD에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었어. 알고 있어. 스티브 맥도널드지. 우리 쪽에서도 그 사람이 한국에 입국한 거 파악하고 있었어. 협박을 해오더라. 삼성전자 프로젝트에서 당장 손 떼고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전화기 너머로 로버트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데이빗, 솔직하게 말할게. 너한테 어떤 결정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어. 이건 정말로 위험한 싸움이야. AMD 한 회사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체를 적으로 돌려야 할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발을 빼겠다고 하면 아무도 널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한 가지만 솔직하게 대답해줘. 너는 도대체 왜 AMD를 떠나서 임원 한국까지 온 거야? 진짜 속마음이 뭐야? 로버트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2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 거기서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결국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 기존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해야만 하지. 근데 삼성전자가 보여준 건 완전히 달랐어. 이 사람들은 기존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칙 자체를 새로 쓰려고 하더라고. 메모리와 GPU를 하나로 통합하는 건 엔비디아도 퀄컴도 애플도 못하는 일이야. 오직 삼성전자만 할 수 있어. 나는 그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었어. 저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로버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강하게 건드렸거든요. 알겠어. 로버트, 나도 함께 할게. 제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의 독자 GPU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나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엑시노스 2600의 개발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엑시노스 2600은 2026년에 세상에 출시될 예정인 칩으로 완전한 독자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GPU가 처음으로 탑재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품이었거든요. 연구소 건물 중앙에 위치한 대형 회의실에서 열린 기술 브리핑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엑시노스 2600의 상세한 기술 사양을 직접 접하게 됐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전에 머릿속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심차고 대담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수석 엔지니어가 벽면 가득 펼쳐진 대형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엑시노스 2600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해서 양산되는 모바일용 반도체 칩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나노 공정이라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노미터라는 단위는 트랜지스터 하나하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같은 면적의 칩 안에 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빼곡하게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성능은 올라가면서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최첨단 공정이 3나노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그보다 한 단계 더 미세한 2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 단계에 올려놓겠다는 건 정말로 엄청나게 대담하고 도전적인 선언이었어요. 잠깐만요. 2나노 공정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전 세계 어느 반도체 회사도 양산에 성공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만에 있는 그 유명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도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아는데 삼성전자가 그보다 먼저 양산에 돌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날카로운 어조로 질문을 던지자 수석 엔지니어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핵심 기술 덕분이에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줄여서 GAA라고 부르는 혁신적인 트랜지스터 구조를 2나노라는 극한의 미세 공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데 마침내 성공했거든요. 화면에 두 가지 트랜지스터 구조를 나란히 비교하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전문적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기존의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위쪽과 양옆쪽, 그러니까 세 방향에서만 감싸고 있는 구조라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조금씩 새어나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새로 개발한 방식은 그 통로를 위아래 양옆 사방에서 완전히 빈틈없이 감싸버리는 구조라서 전류가 새어나가는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2나노라는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극한의 미세 공정에 적용해서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게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 일인지 반도체 업계에서 조금이라도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능 지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리모컨을 눌러서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어요.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의 성능은 직전 세대 모델인 엑시노스 2500과 비교했을 때 최대 39%까지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연산 전용 장치, 전문 용어로는 NPU라고 부르는 부품의 성능은 무려 113%나 향상됐습니다. 113%라고요? 이전 모델보다 2배 이상 성능이 껑충 뛰었다는 뜻인데 이건 정말로 쉽게 믿기 어려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보통 반도체 칩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성능이 20%에서 30% 정도 향상되면 업계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113%라니 이건 거의 혁명적인 도약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기존 엑시노스 제품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발열 문제도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히트패스 블록이라고 명명한 삼성전자만의 새로운 열 관리 기술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서 칩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열 저항을 16%나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브리핑 내용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가슴이 점점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 수치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엑시노스 2600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아니 어쩌면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앞서 나가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대단한 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GPU 성능은 어떻습니까? 이번 엑시노스 2600에 탑재되는 GPU가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첫 번째 GPU라고 앞서 들었는데 구체적인 성능 수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수석 엔지니어의 얼굴에 뿌듯한 자부심이 가득 담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GPU에는 엑스클립스 960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AMD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세부 설계는 저희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했어요. 직전 세대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래픽 처리 성능과 전력 효율,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개선을 달성해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칩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퀄컴의 최신 칩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봐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퀄컴이라는 회사는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칩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회사예요. 심지어 삼성전자가 만드는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조차도 특히 가장 고급 사양인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칩인 엑시노스 대신 퀄컴 칩을 탑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가 성능 면에서 퀄컴에 뒤처진다는 시장의 평가를 의식한 선택이었죠. 근데 이번 엑시노스 2600이 퀄컴 최신 칩과 대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다면 그건 삼성전자로서는 정말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도약인 겁니다. 길고 긴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저는 로버트와 함께 연구소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뺨을 차갑게 때렸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로버트,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아까 브리핑에서 나온 그 수치들이 전부 다 사실이야? 혹시 경영진 보고용으로 과장된 숫자들 아니야?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사실이야. 오히려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들이지. 내부 테스트 결과 중에는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 그러면 이제 2800만 계획대로 성공하면 되는 거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아키텍처만으로 만드는 그 칩 말이야. 맞아, 2600은 완전한 독립을 향해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이야. 진짜 승부는 2027년에 나올 엑시노스 2800에서 갈리는 거지. 저는 멀리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AMD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며칠 전에 스티브가 협박하면서 말했던 특허 소송이나 소프트웨어, 생태계 압박 같은 것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야? 로버트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여유 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착착 준비하고 있어. 특허 쪽 문제는 우리 법무팀에서 몇 년 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검토해왔어. AMD의 기존 기술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완벽하게 대비해놨지. 소프트웨어 생태계 문제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아주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로버트,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뭔데? 만약에 엑시노스 2600이 시장에 출시돼서 성공을 거두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만큼은 확실해. 그동안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과소평가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야. 2026년 엑시노스 2600의 공식 출시가 이제 코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2027년 엑시노스 2800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질 터였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몇 년간 세상 사람들 몰래 조용히 갈아온 날카로운 칼이 드디어 칼집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엑시노스 2600이 마침내 세상에 공식 발표됐을 때 그 직후에 벌어지게 될 일들이 과연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2026년 1월
엑시노스 2600의 공식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 전체가 마치 전쟁을 앞둔 군대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역력했고 회의실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도 그 며칠간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보를 위한 전략 문서를 마무리하느라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발표를 사흘 앞둔 어느 날 저녁 로버트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로버트가 문을 닫고 제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AMD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뭐라고? 구체적으로 뭘 했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법무팀으로 공문이 하나 날아왔어. AMD 본사 법무팀 명의로 보낸 건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래. 삼성전자가 새로 개발한 GPU가 AMD의 핵심 특허 여러 건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엑시노스 2600 출시를 즉각 중단하고 협의에 응하라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기는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법무팀 반응은 어때? 일단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특허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왔다는 거 알잖아. AMD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건들 하나하나 분석해봤는데 우리 쪽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법무팀의 판단이야. 그러면 출시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일정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할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AMD가 공문만 보낸 게 아니야. 오늘 오후에 실리콘밸리 주요 언론사들한테 일제히 보도자료를 뿌렸어. 삼성전자가 AMD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GPU를 개발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아직 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마치 삼성전자가 기술 도둑질을 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시작한 거지.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식 더러운 수법이었어요. 법정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일단 언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략. 실제로 기술을 훔쳤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뭔가 찜찜한 짓을 했나 보다라는 인식만 심어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인 거죠. 언론 반응은 어때? 지금 미국 쪽 기술 매체들이 난리야. 삼성전자 GPU 기술 도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 물론 아직은 의혹 수준이라서 단정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AMD의 의도가 뻔히 읽혔거든요. 그들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600 출시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들이 노리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을 꺾어놓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놓아도 출시 직전에 기술 도용 의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리면 소비자들과 파트너사들이 선뜻 손을 내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로버트,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반격을 해야 해. 어떻게? AMD가 언론전을 시작했으면 우리도 언론전으로 맞받아쳐야지. 우리가 가진 카드를 전부 다 꺼내서 보여주는 거야. 로버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전부 다라니? 무슨 뜻이야? 엑시노스 2600의 상세 스펙을 예정보다 일찍 전부 공개하는 거야. 2나노 공정 세계 최초 양산, CPU 성능 39% 향상, NPU 성능 113% 향상, 발열 16% 감소. 이 숫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AMD의 공격을 덮어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기술 도용 의혹 같은 뜬소문에 신경 쓸 틈이 없게 만드는 거야. 압도적인 성능 앞에서는 어떤 의혹도 힘을 잃게 되어 있어. 로버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어. 경영진한테 제안해볼게. 다음 날 오전 긴급 경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연구소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전부 모여 있었고 저와 로버트도 배석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AMD의 공세로 인해서 내부에서도 출시 일정을 늦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로 인해서 이미 일부 파트너사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로 기술을 도용한 게 맞느냐고.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출시를 강행하는 게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마케팅 담당 임원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발언했어요. 그때 연구소장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외부에서 오신 컨설턴트분이 제안한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연구소장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2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종류의 싸움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AMD가 지금 펼치고 있는 건 전형적인 공포, 불확실성, 의심 전략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들이 노리는 건 삼성전자가 스스로 움츠러드는 겁니다. 우리가 출시를 늦추거나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하는 순간 AMD의 전략은 성공하는 거예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세요. AMD가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의혹 따위는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듯이 압도적인 성능 수치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겁니다. 2나노 공정 세계 최초 양산. 인공지능 연산 성능 113% 향상. 이런 숫자들 앞에서 기술 도용 의혹 같은 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승자편에 서고 싶어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진짜 강하다는 걸 보여주면 의혹 따위는 자연스럽게 잊혀질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마침내 연구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정대로 출시를 강행하고 오히려 공개 일정을 앞당깁니다. 내일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엑시노스 2600의 상세 스펙을 전부 공개합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된 탄성이 흘렀습니다. 다들 이게 엄청난 도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도박에서 이기면 삼성전자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로버트가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대단한 배짱이야, 데이빗. 근데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도망가면 지는 거야.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야지.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내일 있을 기자회견을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년간 비밀리에 준비해온 모든 것이 내일 세상 앞에 공개되는 거였어요. 성공하면 역사가 되고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2026년 1월의 어느 아침, 삼성전자 서울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대강당을 가득 메웠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화면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뒤편에서 가슴을 졸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부문 사장이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저희는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강당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로 집중됐어요. 먼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기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그 어떤 기업의 기술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개할 내용을 보시면 왜 저희가 그런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엑시노스 2600의 이미지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엑시노스 2600. 세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프로세서입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나노 공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2나노 공정에 저희가 독자 개발한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이전 세대 대비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성능은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성능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중앙처리장치 성능은 이전 세대 대비 39% 향상됐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타자치는 소리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연산장치 성능은
사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113% 향상됐습니다. 강당 안에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113%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라니 이건 업계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기존 제품들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발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한 히트패스 블록 기술을 통해서 열 저항을 16% 감소시켰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GPU 관련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발표입니다. 엑시노스 2600에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GPU가 탑재됩니다. 엑스클립스 960이라는 이름의 이 GPU는 저희 엔지니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설계한 제품입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모바일용 GPU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퀄컴. 오늘부터 그 명단에 삼성전자가 추가됩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 업계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엑시노스 2600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2027년에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부터 설계까지 100% 삼성전자 독자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외부 기술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룬 제품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서로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 메모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AMD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입장은 뭐냐? 2027년에 나온다는 신제품의 구체적인 스펙은 뭐냐? 퀄컴과의 경쟁에서 자신 있냐는 등등 온갖 질문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질문보다 분위기를 지배한 건 하나의 팩트였어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독자 GPU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됐다는 사실. 그날 저녁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삼성전자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 2나노 공정 세계 최초 양산 선언. 삼성 독자 GPU 기술 확보. 엔비디아, 애플과 어깨 나란히. 모바일 반도체 판도 바뀌나. 삼성전자의 반격. AMD가 며칠 전에 퍼뜨렸던 기술 도용 의혹 기사들은 순식간에 뒤로 밀려났어요. 압도적인 성능 수치와 기술 독립 선언이 모든 뉴스를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사람들은 승자편에 서고 싶어 하거든요. 그날 밤 삼성전자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매수 주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주가는 순식간에 10% 넘게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 상승세는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이른바 10만 전자 시대가 드디어 열린 거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13만 원, 15만 원이라는 숫자들이 증권사 리포트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방 텔레비전으로 증시 뉴스를 보면서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로버트, 텔레비전 보고 있어? 보고 있지 미쳤어, 정말.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네.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승부는 2027년이잖아. 엑시노스 2800이 성공하면 그때는 정말로 판도가 바뀌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로버트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아, 근데 일단 오늘은 좀 기뻐해도 되지 않아? 우리가 해냈잖아.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기뻐하자. 내일부터 다시 전쟁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세상에 보여준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승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7년 엑시노스 2800이 세상에 나오는 그날. 그날이 되면 실리콘밸리의 강자들은 더 이상 삼성전자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아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이 GPU까지 독자적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삼성전자의 성공이 실리콘밸리에 얼마나 큰 충격파를 던질지, 그리고 그 충격파가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요. 엑시노스 2600 발표 이후 며칠간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옛 동료들한테서 연락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빗, 삼성전자가 정말로 해낸 거야? 저 숫자들이 진짜야? 이나노 공정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게 사실이야? 대만 회사보다 먼저. 독자 GPU라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저는 그 질문들에 일일이 대답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그냥 메모리나 잘 만드는 회사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퀄컴이나 애플에 한참 뒤처진 이류 업체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런 걸 해냈는지 궁금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엑시노스 2600 발표 후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잠시 미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과 미팅을 잡아야 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렌터카를 몰고 실리콘밸리로 향하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전부 삼성전자 이야기였어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600 발표가 반도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나노 공정 세계 최초 양산. 성공과 독자 GPU 기술 확보는 기존 강자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 기술 도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던 게 바로 이 나라 언론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논조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미팅은 게임 엔진을 개발하는 한 대형 회사와 잡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게임 엔진은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삼성전자 GPU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까 상대 측 임원 3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예전에 알던 얼굴이었어요. 톰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회사의 기술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데이빗, 오랜만이네. 자니가 삼성전자 쪽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어. 톰이 악수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약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겼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뭐랄까, 좀 더 조심스럽고 진지한 태도라고 할까요? 그래, 지금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자문하고 있어. 오늘은 너희 회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러 왔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데이빗.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에서는 삼성전자 GPU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퀄컴 아드레노나 애플 GPU에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바빴거든. 삼성전자 엑시노스는 시장 점유율도 낮고 성능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으니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저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엑시노스 2600 발표를 보고 우리 기술팀이 굉장히 흥분했어. 특히 NPU 성능이 113% 향상됐다는 부분. 이건 우리 게임 엔진의 인공지능 기반 그래픽 향상 기능과 궁합이 아주 잘 맞을 수 있거든. 만약 삼성전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준비가 되어 있어.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노렸던 거였어요. 압도적인 성능 수치가 실리콘밸리 회사들의 태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쳐다보지도 않던 회사들이 이제는 먼저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어. 사실 오늘 내가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거야.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가 제안하는 협력 방안이 담겨 있어. 기술 지원, 공동 마케팅, 라이선스 조건 완화 등 너희 회사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한번 검토해봐. 톰이 자료를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꽤 파격적인 조건인데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적극적일 줄은 몰랐어. 우리는 진심이야, 톰. 2027년에 나올 엑시노스 2800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거야.
완전히 독자적인 아키텍처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제품이거든. 지금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어두면 너희 회사도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톰은 내부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테이블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스티브 맥도널드였어요. 몇 달 전에 서울 호텔방에 찾아와서 저를 협박했던 바로 그 AMD 임원이었죠. 데이빗, 우연이네 여기서 만나다니. 스티브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 그 표정에서는 몇 달 전의 자신만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날 찾아온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 자네를 찾고 있었어. 스티브가 제 맞은편 자리에 허락도 없이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뭔데? 삼성전자 건 말이야. 우리가 좀 과하게 나갔다는 걸 인정해. 특허 소송 운운하고 언론에 의혹 기사 퍼뜨리고 그런 식으로 압박하면 삼성전자가 움츠러들 줄 알았거든. 근데 완전히 역효과가 났어. 저는 스테이크를 썰던 손을 멈추고 스티브를 바라봤습니다. 역효과라니?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잖아. 발표 일정을 앞당기고 모든 스펙을 전부 공개해버리고 우리가 퍼뜨린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묻혀버렸고 이제는 반대로 AMD가 삼성전자를 견제하려고 더러운 수를 썼다는 이미지만 남았어. 주주들한테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하러 온 거야? 스티브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과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하러 왔어. 무슨 제안? 삼성전자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싶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기술을 라이선스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대등한 관계로. 삼성전자가 독자 GPU 기술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삼성전자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저는 잠시 스티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를 협박하던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눈빛이 역력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였습니다. 그 제안은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야. 삼성전자 경영진한테 전달은 해줄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 스티브. 뭔데? 예전처럼 삼성전자를 만만하게 보지 마. 그 시절은 끝났어. 알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고 나서 저는 남은 스테이크를 천천히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를 무시하고 협박까지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을 내밀어 협력을 구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술력의 힘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성능 앞에서는 어떤 정치적 술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AMD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로버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스티브 맥도널드를 만났어. AMD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더라. 몇 분 뒤에 로버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진짜? 웃기는군. 몇 달 전에 우리 협박하던 놈들이. 그러게 세상이 바뀌었어. 아직 안 바뀌었어. 2027년에 진짜로 바뀌는 거야.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 말이 맞았어요.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2027년 엑시노스 2800이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에 갈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엑시노스 2800의 최종 개발이 완료되고 양산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삼성전자 연구소의 분위기는 엑시노스 2600 발표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그때는 긴장과 불안이 뒤섞인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드디어 완성됐어, 데이빗. 로버트가 연구소 복도에서 저를 맞이하면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성취감이 서려 있었어요. 엑시노스 2800. 아키텍처부터 설계까지 100% 삼성전자 독자 기술로만 만들어진 첫 번째 칩. AMD 기술은 단 한 줄의 코드도 들어가지 않았어. 저는 로버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축하해, 너희가 해냈어.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해낸 거야.
네가 없었으면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은 불가능했을 거야. 로버트가 저를 대형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면 가득 펼쳐진 화면에 엑시노스 2800의 최종 스펙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입이 벌어지는 걸 느꼈어요. 엑시노스 2600도 대단했지만 2800은 그것마저 압도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인공지능 연산 성능은 2600 대비 또다시 85% 향상됐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메모리 내 연산 기술이 부분적으로 적용됐어. 덕분에 전력 효율은 2600 대비 35%나 개선됐지. 메모리 내 연산이 실제로 적용된 거야. 그게 정말로 가능했어? 완전한 형태는 아니야. 아직 초기 단계지. 하지만 시작은 했어. 이게 바로 엔비디아도 퀄컴도 애플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오직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삼성전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지.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4년 전 이 연구소를 처음 방문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던 2027년 독자 GPU 아키텍처 완성이라는 문구를 보고 코웃음을 쳤던 제 자신이 생각났어요. 불가능하다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그 불가능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로버트, 솔직히 말해줘. 4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 로버트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믿었다기보다는 믿고 싶었던 것 같아. 2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있거든. 기존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는 절대로 그들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 진짜로 판을 바꾸려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해. 삼성전자가 그 길을 가려고 했고 나는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거든요. 엑시노스 2800의 공식 발표는 한 달 뒤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실리콘밸리와 서울을 오가면서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들과의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어요. 1년 전에 시작한 협력 관계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주요 게임 엔진 회사들이 엑시노스 2800에 대한 최적화 지원을 약속했고 여러 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사들도 협력 의향을 밝혀왔어요. 심지어 AMD조차도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제안해왔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기술을 라이선스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기술을 상호 교류하는 대등한 협력 관계로요. 세상이 정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다시 삼성전자 서울 본사 대강당에 있었습니다. 엑시노스 2600 발표 때와 똑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AMD의 공세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지금은 축제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의 숫자도 1년 전보다 훨씬 많았어요. 무대 위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최고 책임자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희는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세웁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엑시노스 2800. 아키텍처부터 설계까지 100%. 삼성전자 독자 기술로만 만들어진 첫 번째 모바일 프로세서입니다. 오늘부터 삼성전자는 더 이상 그 어떤 외부 기술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술 독립을 선언합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엑시노스 2800에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메모리 통합 연산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를 30년 넘게 만들어온 삼성전자이기에 가능한 혁신입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글래스, 확장현실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4년 전 이 연구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봤던 그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 어린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밤새 코드를 짜고 주말도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그 사람들. 로버트처럼 실리콘밸리의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불확실한 도전에 뛰어든 엔지니어들. 그들의 노력이 오늘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저는 로버트와 함께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로버트, 아까 발표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글쎄,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 4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AMD가 협박해왔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엑시노스 2600 발표 직전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런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정말로 해냈구나.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해냈구나.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 4년 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솔직히 삼성전자를 무시했거든. 한국 회사가 뭘 하겠어. 그냥 메모리나 잘 만들면 됐지. 이런 생각이었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 로버트가 웃었어요. 괜찮아. 실리콘밸리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야. 오늘 발표를 보고 나서. 그래, 세상이 바뀌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세상을 바꾼 거지. 저는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는 그저 출장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고 저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로버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시작이야. 엑시노스 280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메모리와 로직을 통합하는 기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을 위한 최적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발전해 나갈 분야야. 삼성전자가 그 길을 선도하게 될 거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로버트 말이 맞았어요.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였어요. 메모리 강자가 시스템 반도체까지 석권하는 시대. 실리콘밸리의 독주가 끝나고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하는 시대.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뛰었던 적은 없었다고. 삼성전자의 도전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성 반도체의 진짜 저력은 무엇인가요? 삼성이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찬성, 불가능하다면 반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